가난한 나라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식이 필요합니다. 페페TV야, 또 무슨 헛소리야. 일본은 GDP 규모비로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야. 일본은 전세계에서도 톱클래스 선진국이라고. 뭐 가난한 나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일본의 유력 매체 주간문춘 칼럼의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의 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본이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이라는 상식은 최근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하여 일본인의 임금은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었다. 많은 일본인들은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본이 급속하게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여 기존의 가치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한 임금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임금은 2019년 38,617달러였지만 미국은 65,836달러, 독일은 53,638달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조차도 42,285달러로 이미 일본을 제치고 있다. 일본인의 임금은 미국의 6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인정하기 싫겠지만 한국보다 낫다는 것이 현실이다. 환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겠지만 OECD 조사는 구매력을 적용한 달러화이므로 환율과 물가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숫자의 차이는 각국의 본질적인 풍요로움의 차이다. 국내에 있으면 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해외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풍요로움은 선진국의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라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임금이 싸고 국내 물가가 싸면 생활하기 쉽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의 대부분은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외의 경제 상황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인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어 버린다. 그 전형적인 예가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글로벌 상품이므로 전세계 어디에 가도 가격은 동일하다. 도요타 자동차 한 대당 평균 판매 가격은 세계 경제의 보조에 맞춰 약 20년 전에 1.5배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인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자동차는 더 이상 그림의 떡이다. 일본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추락해버렸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으로 일본 경제는 상당히 약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 현실을 전제로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상황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 기회가 늘었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자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아무리 봐도 일본의 경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 경제의 위기에는 한국의 비약적 발전도 한몫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진짜 큰일 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나랏빛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국채, 차입금 등 장래 세수로 변제해야 할 빚인 장기 채무잔고가 이달 말에 1,000조엔 약 1경 325조 8천억 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일본의 장기 채무잔고는 1년 전보다 약 100조엔 1033조 원 늘어나 1010조엔 1경 429조 5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라고? 1경 429조 원? 야, 그런 숫자는 처음 들어본다. 다른 나라도 이래? 원래 이렇게 국가의 빚이 많은 거냐? 아닙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의 약 2.2배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인데요.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일본인 1인당 약 800만엔 8,261만원의 빚이 있는 셈이며 이러한 국가 채무는 고스란히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을 시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했고 채무잔고는 최근 10년 사이에 1.5배로 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기업 인수합병 자문사인 레코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상장사들이 글로벌 금융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자회사와 사업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사업 재편에 나선 기업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여행, 외식, 의류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자회사나 사업부를 매각하려는 기업이 속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비핵심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살펴보자면 다이도그룹 홀딩스가 작년 10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말레이시아 음료 자회사를 싱가포르 기업에 팔았습니다. 미아스 홀딩스 또한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11월 모태 사업인 조선 사업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축자재 기업인 릭실그룹은 홈센터 자회사 릭실비바와 커튼 제작사인 이탈리아 페르마스 티리자를 매각했습니다. 기업들의 사업 재편이 활발해지면서 일본 M&A 시장도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일본 기업이 성사시킨 M&A는 총 4,305건으로 2018년 3,943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경제 위기의 원인은 버블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30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올림픽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버린 탓도 있지만 한국의 비약적 성장 또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삼성전자에서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NTT 도코모와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 사업의 노른자위 핵심 분야로 꼽히는 5G 분야에서도 기술 선도 국가로 꼽히는 한국, 미국, 일본 주요 통신사에 5G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야, 페페TV야. 한국 제품 안 쓰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왜 삼성에 5G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받게 된 거야?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들이 아무리 한국 제품 쓰기 싫다고 억지 부려봤자 자국 기업의 기술이 떨어지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산 장비를 수입해다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글로벌 5G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의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주에는 캐나다 이동통신사 사스크텔의 5G 통신장비 등을 공급하고 LTE 이동통신기지국 등을 단독으로 공급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5G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6G까지 선도하고 있습니다. 6G는 미래 사업의 중추 신경계가 될 전망으로 스마트폰, 반도체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인 전장, 로봇 등과도 밀접한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10년 뒤 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LG전자는 핵심 주파수인 테라헤르츠, 원천 기술 개발 및 검증체계 구축과 향후 6G의 표준화 및 상용화 단계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과 3자 간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테라헤르츠와 관련한 원천기술 공동개발 및 시험 인프라 구축, 계측 장비 고도화, 전파환경 연구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동통신, 검증시험 솔루션을 바탕으로 6G 이동통신의 원천기술 개발, 검증, 표준화에 이르는 상당 부분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G는 적자에 시달리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지만 관련 통신 기술은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AI, 스마트홈, 자율주행 등 미래사회를 이끌 서비스의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연구소와 MC 사업부문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5G 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6G 시장 선도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최근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 총회에서 삼성 리서치 차세대 통신 연구센터 최영진 연구원이 6G 비전그룹 의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전기통신의 개성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전기통신 인프라, 기술, 서비스 등의 보급, 이용 촉진과 회원국 간 조화
평화로운 전기통신 수단 사용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 정보통신 기술 관련 문제를 책임지는 UN 전문기구이며 UN 개발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현존하는 국제기구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최영진 연구원이 의장으로 뽑힌 6G 비전그룹은 6G 성능과 요구사항 정의, 표준화, 상용화 로드맵 등 6G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부터 5G보다 50배 빠른 차세대 6G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삼성의 자신감 뒤에는 눈부신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있는데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미래 꿈의 데이터 속도 6G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전파자원 개발 기술을 냈기 때문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최현미 교수팀은 신개념 전파자원인 궤도각, 운동량을 적용한 무선통신의 채널 용량 예측 공식을 마련했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면 한 번에 최대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전송량 예측이 가능합니다.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량이 폭증하고 데이터 전송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주목받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것입니다. 연구진부터 기업, 국민들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미래로 전진하고 있는 한국. 한국이 밀렸다면서 경제 위기에 허우적대고 있는 일본. 앞으로 그 격차가 어디까지 벌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아무리 일본이 GDP가 좋아서 선진국이라고 주장해봤자 이미 일본 언론에서조차 한국에 밀렸다며 칭얼대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에 강한 국가인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미래 창출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지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개념과 순위가 바뀔 시기가 되었습니다. G7에서는 선진국의 개념을 재정립해 뺄 국가는 빼고 새로 넣을 국가를 선정해 신속하게 편입시켜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결국 해외 관중 없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성화가 일본 국내 봉송을 합니다. 그런데 성화의 출발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 왜곡 전초규지로 악명 높은 오키섬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평화의 상징인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키섬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시마네 현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 영토 가운데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케시마 역사관이 설립될 만큼 섬 전체가 독도 왜곡 전시장입니다. 중심지인 사이고 항구를 비롯해 섬 곳곳에는 다케시마는 지금도 옛날에도 오키섬이라는 간판과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거의 섬 전체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선전물이 뒤덮여 있습니다. 도쿄 조직위의 일정에 따르면 오는 5월 16일 사이고 항구 주변에서 성화가 봉송됩니다. 일본의 의도가 너무나 뻔하게 보입니다. 한국의 언론사는 도쿄 조직위에 오키섬을 성화 봉송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일본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아직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키섬 성화 봉송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있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 정부나 조직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 땅임을 좀 자연스럽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려는 꼼수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로써 일본이 얼마나 후한무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당시 한국은 독도에서 성화 봉송을 하지 않았고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 독도를 뺀 한반도 기를 들고 개회식에 입장했습니다. 일본을 최대한으로 배려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쿄 조직위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표기한 데 이어 독도 왜곡 전초기지인 오키섬에서 성화 봉송까지 강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형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 과목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 4개 사회 과목 35종 교과서 가운데 27종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교과서의 77.1%에 해당하죠. 일본 정부는 2022년 개편되는 고교 사회 과목에서는 도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생각구 열도까지 집어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고시됩니다. 다케시마와 생각구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다. 일본이 이런 일방적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일제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독도는 그냥 한국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계속된 꼼수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꾸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이에 지난 2월 경북도의회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일본을 향해 독도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의장은 독도의 실효 지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에 방파제와 입도 지원 센터를 하루빨리 만들어 일본이 더 이상 헛된 도발을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떨쳐내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으로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해야 한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독도에 방파제와 입도 지원 센터가 설립되면 상황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시민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독도와 한국사 시험 등 역사를 중시하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표현을 바꿔주세요. 외교부 홈페이지나 옥외 광고에 표기된 우리 땅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 땅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청원인이 올린 글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전적 표현은 자기 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독도에 대한 강력한 소유권 주장을 위해 우리보다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5개 광고판, 특히 공항과 항만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장소에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표기하자. 그래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것 같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습관이지만 대한민국 땅이라고 부르는 습관을 갖자. 대단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일본은 오키섬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청원인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온 독도 관련 설명 중 우리란 표현을 전부 대한민국으로 바꾸자고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입장을 대한민국 입장으로, 우리 고유 영토를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말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도 있습니다. 일본은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를 제외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일 안보 조약 5조에 따라 공통의 위험을 대처하는 대상 지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이 대상이다. 독도와 쿠릴 4개 섬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인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독도에 무력 침공이 생겨도 미국의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죠. 이는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같은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에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가운데 독도와 구릴 열도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드라마 SBS 조선 구마사와 JTBC 설강화로 방송계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죠. 이번 기회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독도 수호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